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식습관 같은 것도 이제 대략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좋은 습관을 좀 몇 가지를 좀 갖다 붙여보자라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네.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네. 좋은 습관이라고 하면은 네. 요것도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봐야 될까요? 습관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만들어지는데 짤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어떤 분들은 논문에 따라서 100일까지 걸린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기본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있는 거를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습관 회로가 뇌에 따로 있어요. 이 습관 회로가 고착이 될 때까지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일을 반복을 하면 결국에 어떤 진입 장벽이 있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결국에 진입 장벽에 들어가기 위해서 멘탈 에너지가 필요한데 네. 그 에너지가 점점 덜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덜 필요하게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게 습관을 어떤 알고리즘화를 루틴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반복을 해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습관 회로가 고착화될 때까지 운동 습관 같은 경우에 하여튼 1달 반에서 2달, 짧게는 1달 정도를 반복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저녁에 코어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어나자마자 하는데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서 그 방어막이라고 해야 되죠.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가 매트를 펴야 된다. 그게 이제 진입장벽이 됩니다. 그러면 요가 매트를 그 자리에 깔아놔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방에다 한동안 깔아놨었거든요. 예. 그러고서는 바로 깨자마자 바로 거기로 하는 거죠. 가서. 네, 바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당연히 하던 게 되니까 점점 쉽게 힘들지 않게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네. 반복될수록 이게 점점 편안하게 바뀝니다. 제가 여기 책에서도 편안한 불편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편안한 불편. 근데 모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강 습관은 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기 올 때 지하철역에서 계단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계단으로 올라오면 일부러요. 에스컬레이터 안 타시고. 거기에 보면 스티커로 건강 수명 몇 초씩 늘어난다고 써있죠. 네네네네. 보면서 이 얘기를 이따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예. 근데 어떤 거냐면 계단을 처음에 오르기에는 되게 싫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그렇죠. 예. 근데 계단을 자꾸 오르다 보면 점점 다리의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숨도 안 차게 되고 심폐기능도 좋아지다 보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점점 더 쉽게 계단을 오를 수가 있게 되죠. 또 당연히 그냥 에스컬레이터 거르고 계단 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더라도 저는 이제 웬만하면 걸어서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에스컬레이터도 왼쪽에서. 조금이라도 어쨌든 그 올라가는 동작을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습관을 만들면 점점 그게 힘든 것들이 편안해진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정말 너무 바빠서 제가 한동안 그걸 못했는데 한 2, 3주 동안 못했는데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외래 진료 시간이 끝나면 바로 저희 헬스장이 있습니다. 병원에. 헬스장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 두면 그게 그냥 되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외래 진료가 종료 그러면 헬스장이라는 바로 신호가 오는 거죠. 습관 회로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쁜 습관을 없앨 때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면 이제 어두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맥주 한 잔이 땡긴다. 일단 맥주를 치워야 되고 집에 들어갈 때 목이 마르기 때문에 맥주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목을 축인 상태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습관을 해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가. 그거를 쪼개서 없앨 수 있는 거를 없애고 방어벽을 오히려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습관은 진입장벽을 점점 높이고 그거를 안 하는 일을 반복하면 습관 회로가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건 또는 담배를 피우건 이런 것들 없애야 되는 습관은 그 습관 회로가 사라져서 녹아서 없어지길 기다리면 되는 거죠. 습관 회로를 고착화해야 한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00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 기간만 곰이 100일 동안 마늘만 먹었듯이 습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도 예전에 담배 피울 때 생각해보면 주말에는 안 피웠거든요. 근데 회사 나오고 친구들 만나고 모임 나가고 이럴 때 그냥 막 남의 담배까지 피고 막 이렇게 되고 그게 참 무서운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신호죠. 큐죠. 신호. 어떤 상황. 지금이야. 그 신호가 딱 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좋은 습관으로 돌려라. 편안한 불편. 습관을 해킹하라 라는 말씀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왜 젊은 사람들은 건강검진 자주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빨리 해야 된다고도 하는데 또 반대로 젊은 사람이 만약에 암에 걸리면 암세포가 더 빠르게 증식한다. 건강하니까. 그리고 진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암세포가 생겨도 느리게 자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일단은 속설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종양생물학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다시,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는 그런 소문이 있지만 아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네네. 요즘 논문들 보면 실제로 또 그럴 수 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우선은 젊은 분들이 암이 빨리 자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건강검진을 하지 않죠. 교수님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40살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뭐 병원에서 시켜서 하지만 막 정밀하게 막 여기저기를 들쑤시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30대까지는 보통 건강검진 거의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이 증상을 만들었을 때에야 이제 의학적인 검사를 하게 되니까 많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그 암은 기본적으로 노화와 기전을 같이 합니다. 이게 DNA가 그러니까 DNA가 복제가 될 때 에러가 납니다. 이 에러가 많이 쌓이면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세포가 정상적으로 복제가 돼야 될 때에는 복제가 돼야 되고 가만히 있을 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미치는 겁니다. 실성을 해서 세포의 무한 복제를 막아주는 여러 가지 방어벽이 또 있습니다. 이 방어벽들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그러니까 세포의 고장이 너무 많아져서 정말 미쳐서 계속해서 복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암화가 되는 거예요. 이 DNA의 이상 축적은 사실은 노화에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기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외선 쬐면은 피부에 있는 DNA가 조금씩 상하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또 피부암 걸리듯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암세포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60대, 70대에는 전형적인 암이 많이 생기죠. 전형적인. 하지만 20, 30대에 생기는 분들, 20, 30대에 암이 생기는 분들에서는 어찌 보면 이런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암들보다는 조금 더 비전형적이고 험악한 종류의 암이 생길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은 거죠. 약간 뭐 돌연변이에 따른 막 이런 걸까요? 그렇죠. 정말 운이 나빠서 생기는 암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험악하게 보이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종양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암세포의 대사나 이런 암세포의 대사 또는 암세포의 어떤 에너지 공급, 여러 가지 암세포 주변의 이 밀리우라고 하는데 그 환경, 세포 주변의 환경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아주 초고령 환자에서는 사실은 젊은 분보다 암세포가 자라기에 또 척박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장인자,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몸의 전체적인 어떤 동화적,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 상태나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90세 어르신이라면 30세의 정말 성장 호르몬이 훨씬 많이 나오는 사람보다 안 좋겠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성장 호르몬 하나만 해도 또는 인슐린, IGF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암세포도 그 어떤 증식과 성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어르신들에서는 암이 느리게 자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실제로 이제 종양내과나 아니면은 외과에서 너무 노쇠하시다. 그래서 수술도 못하고 또는 이제 이미 좀 진행이 돼서 수술 못하고 아니면은 항암 치료하시기를 너무 노쇠하시기 때문에 노년내과에서 보시면 됩니다 하고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뭐 거의 암 3기 뭐 4기이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전과를 주실 때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제 외래에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묘하게 그 정말 천수를 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중에. 한 몇 세쯤? 90대 어르신들 있잖아요. 90대에 암 4기로 오셨는데 오히려 그냥 계속 쭉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암은 그대로 있어요. 암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커지지 않고 있으면서 그냥 암은 가지고 있고 사실 이거 암도 일종의 기회의 암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발견이 된 겁니다. 우연히 검사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폐렴으로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낙상 골절로 사망하시거나 다른 쪽으로. 그래서 노쇠에 의한 노인성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암과 노쇠가 겹쳐서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꽤 됩니다. 그러니까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근데 암 자체만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암 자체만이 아니라 이걸로 이제 다른 요인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못하게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한번 넘어지셔서 다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진짜 나이가 많이 드신 다음에는 암 자체가 빠르게 증식하는 속도보다는 그래서 막 개복해서 막 힘든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노년은 오히려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난 한 15년 동안, 네. 15년, 20년 동안 외과 그리고 수술 후의 회복이나 재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술이 불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노쇠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노쇠 스펙트럼 정도에 따라, 체력 정도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수술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기나 중기 수술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경우라면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정말 노쇠가 너무 심하시고 이 정도면은 정말 수술 후에 오히려 명을 땡기겠다.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냥 좀 경과를 보십시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제 노년내과 제 입장에서도 항암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특히 그 노화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또 종양내과 선생님들이랑 상의하시도록 하시는 편인데 수술은 예를 들어서 막말로 지금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셔도 네. 간병인 쓰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거죠. 수술을 해서 기저귀를 차시게 되실까 봐 우려가 된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수술을 하기 전후로 열심히 운동 재활 시켜드리고 단백질 드시게 하고 몸을 만든 다음에 네 그렇게 해드려라라고 하고요. 이미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차고 계시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수술한다 그래도 어차피 기저귀를 차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술을 또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 환자의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시 교수님 그 영화 보셨습니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럼요. 거의 한 20년 정도 된 영화 같은데 네. 브래드 피트 나오는 네. 아이 때 굉장히 늙은 얼굴로 태어나서 네. 다시 젊어졌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꾸로 가서 아예 아기로 다시 돌아가는 네. 극단적인 설정인 영화긴 한데 네. 의학적으로 네. 노화를 정말로 멈추거나 네. 아니면 다시 어느 정도 조금 늙었다가 네. 다시 거슬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근데 우선 그 전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영화 얘기를 잠깐 하면 네. 이 영화가 너무 잘 만든 영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일생은 정말 거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울상을 그걸 거꾸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네. 아이를 시장 심부름도 보낼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네네. 대략적으로 노쇠해서 어르신들이 기능 저하가 생길 때 혼자서 시장 가기가 어려워지는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집 밖을 혼자 못 나가시는 정도가 되면 한 기대 여명이 한 5에서 10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안쪽으로 들어오신다고 봅니다. 예. 거의 비슷한 거죠. 10년, 10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아 경우에 굉장히 빠르면은 한 만 6세 정도 되면은 혼자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혼자 못 씻게 되시는 정도가 되면 기대 여명이 한 5년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저귀 보통 한 2~3살까지 차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혼자서 화장실 못 가시는 정도가 돼서 기저귀 차셔야 된다. 그러면 2~3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아기 때랑 네. 완전히 노년 때랑 사실 이제 네. 거울에 예. 반사를 해놓은 것처럼 똑같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침대에 거의 바짝 붙어서 목도 못 가누면은 한 그러니까 1, 2세까지 신생아죠. 신생아 영아. 근데 마지막 1년이 그렇거든요. 거의 그쵸, 이렇게 그쵸. 거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울상. 네, 그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영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영노화도 가능하고 노화 멈추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쥐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험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와. 노화가 지금은 정보라고 생각해요. 많은 과학자들이. 예. DNA라는 하드웨어 주변에 소프트웨어가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그러면은 해킹을 하면 노화를 가속시킬 수도 있고 감속시킬 수도 있고 되돌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스타트업도 나오고 있고요. DNA 주변에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킹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반대로 노화 세포를 터뜨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노화 세포를 터뜨려요? 네, 이건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노화가 진행이 되면 부산물로 생기는 게 노화세포입니다. 노화세포? 네, 노화세포라는 게 따로 있으면 좀비세포인데 노화세포 점점 무서워지는? 노화세포는 말하자면 암세포가 될 뻔했던 놈인데 좀비가 된 거예요. 좀비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단계에서 죽음을 저항하고 있는 세포예요. 근데 세포인데 이제 암이 된 것도 아니고 건강한 세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세포는 염증 물질을 내뿜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 세포들을
해로운 영향을 주고요. 주변 세포들을 또 노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세포를 터뜨리면 쥐 같은 경우에 사람은 아직 이걸 뭐 터뜨리는 그 임상 시험은 물론 있긴 한데 굉장히 소규모긴 하고요. 아직까지 확실한 연구 결과는 사람에서는 없어요. 근데 쥐에서는 이 노화 세포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좀비세포. 세포가 많이 고장 나면 원래는 자살을 해야 돼요. 그 자살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 거부 기전이 있는데 그 거부 기전이 사실 암세포에도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 중에 혈액암에 듣는 요 항암제를 쓰면 요 노화세포의 자살 거부 기전을 해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터뜨리고 나면 쥐가 예를 들어서 이제 털이 푸석푸석한 쥐가 털이 이게 깨끗해지고, 등이 굽은 쥐가 등이 펴지고, 보행 속도가 빨라지고, 뭐 그렇게 보이죠. 좀비 세포를 없애는 방법만으로도 물론 이건 이제 쥐단에서만 쥐까지는 되어 있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물질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결국에 시놀리틱이라고 합니다. 시놀리틱. 시노가 SENO, 세노가 이제 노화라는 뜻이고 리틱이 LYTIC 이게 녹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화 세포를 녹인다는 뜻인데 이런 시놀리틱 연구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다 사실 사람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들이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나면 실제로 노화를 타겟으로 사람에서 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약들도 있습니다.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약이요? 네. 어디서 팝니까? 실은 이게 문제가 사람에서 아직까지 효과가 충분히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처방을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다른 질병 치료를 드시고 계십니다. 노화를 늦추는 약, 그게 어떤 거예요? 뭐 어떤 기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확고한 데이터가 나와 있고 사람 연구가 진행이 되면 아마 이것도 한 10년 내에 우리가 쓸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당뇨약들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억제제. 사람의 노화는 제가 아까 가속노화 개념 말씀드렸는데 그 가속노화를 만드는 것에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대사과잉입니다. 결국에는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병 생기는 거 이런 게 가속노화랑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과식을 하고 내 몸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를 한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건 절식이거든요. 이걸 영어로 칼로리 리스트릭션이라고 하는데 이 절식이 사실은 노화를 늦추는 원래 가장 완벽히 잘 알려진 확실한 기전입니다. 절식을 하게 되면 노화 속도를 한 30% 느리게 만들 수가 있고 수명을 한 30% 늘릴 수가 있어요. 실험 동물에서. 그러면 이거를 모사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약들이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지금 쥐에서 이제 확실하게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들은 당뇨약 중에서 탄수화물을 콩팥으로 버려주는 약이 있습니다. 소변으로. 탄수화물을요? 네. SGLT2 억제제라고 하는 건데 이런 약들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몸에 있는 혈당을 그냥 소변으로 계속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덜 먹는 거랑 비슷하죠. 있는 걸 갖다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들이 쥐에서 노화 속도 느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또 요새 이제 연구가 활발히 많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 GLP-1 그 약 있잖아요. 비만약. 그 비만 치료제로 좀 미국에서 많이 이제 나와 있고. 그렇죠. 그 약을 쓰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실험적인 단계지만 사실은 뇌 노화를 느리게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심혈관계 혈관 노화 그리고 실제 노화 속도, 노화 세포 생성을 또 방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 결론적으로는 대사를 다 잡아 뽑는. 그러니까 이렇게 굵고 짧게 사는 거를 가늘고 길게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비슷한 약으로 우리가 탄수화물 먹을 때, 빵 먹을 때 이 빵이 흡수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약이 있습니다.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라는 약이 있는데 당뇨약으로는 이미 좀 옛날 약이어서 인기가 없는 약인데 이런 약들이 쥐에서는 수명을 한 10%, 12% 이렇게 늘려줍니다. 탄수화물 그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것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이제 늦출 수 있는 효과. 이게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인슐린이 노화의 가속 페달이거든요. 두 번째는 결국에 마이크로비옴을 좋은 방식으로 바꿔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총이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약들 그리고 이제 콩팥이나 심장 이식한 분들 드시는 약 중에 이 라파마이신이라는 시롤리무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엠토르라고 하는 노화의 가속 페달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이런 약들을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냥 약을 구해다가 자기 몸으로 임상으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실험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어휴야, 예. 뭐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직 확인은 다 안 된 네, 거죠. 위험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약 구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저한테 처방해달라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다면서요?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마십시오, 제발. 그리고요, 왜냐하면 불법 진료가 되기 때문에 네, 처방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아직까지 이제 결국 FDA에서 이런 것들 임상시험 허가를 잘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대규모 임상 연구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해외 포럼,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화 생물학 하는 과학자들이 들어오는 포럼들에 보면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칵테일로 드시면서 본인의 여러 노화 바이오마커 변화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혈액을 뽑아서 예. 노화 시기를 재서 이런 것들이 내가 뒤집어졌다 이런 것들 보여주는 분들이 있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상대로 임상 실험을 해서. 그렇죠. 물론 그건 이제 대규모 표본 임상은 아니니까 과학적 유의성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제 칵테일이라는 거 이제 본인이 이것저것 이제 섞어 먹었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그 대표적인 이 분이 이 브라이언 존슨이죠. 오늘 질문지. 네. 브라이언 존슨. 영화 배우 이름 아니고 미국의 브레인 트리. 라는 곳에 이제 창업자인데 그렇습니다. 원래 뭐 억만장자라고는 합니다. 네. 이 양반이 17살 아들의 피, 정확히 이제 혈장을 수혈을 받았다. 네. 그래서 나도 젊어졌다. 물론 막 웨이트 트레이닝, 막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는 하던데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실제로 17살 아들의 혈장을 수혈 받아서 젊어진 걸로 판단이 되시나요? 어떠세요? 브라이언 존슨은 정말 많은 표현을 좀 격하게 하자면 많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별짓 다 하는? 젊어지려고? 라파마이신도 먹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화 속도 느리게 만든 약이죠. 면역 억제제예요. 아카보스도 먹고요. 그리고 이분의 주 에너지원은 렌틸콩입니다.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렌틸콩? 제가 좋아하는 렌틸콩 거의 저보다 훨씬 극단적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렌틸콩과 채소 위주로 그렇게 하셔서 거의 노화 속도를 측정을 해보면 한 정속 노화의 0.7배 정도로 만들어 놓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잠에도 굉장히 수면의 질도 100점으로 만들어서 막 꽉꽉 채워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프로 건강 관리러죠. 거의 살아있는 진시황. 네, 거의 그런 수준인데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브라이언 존슨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20-30% 정도 노화 속도 느리게 만들려면 그냥 경박단소하게 지중해식 식사 하시고요. 지중해식단 절주하시고 금연하시고 그리고 꾸준히 근력 운동 포함해서 유산소 운동 하시고요. 잠 잘 자고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실제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중년 좀 비교적 비만하신 아저씨들 모아서 한 2달 정도만 지금 말씀드린 거 했더니 한 3년 정도 생물학적인 나이가 회춘이 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하고 식습관 개선하고 하면 거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브라이언 존슨은 사실 좀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동양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적당한 정도의 지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도 중요한 내분비 기관이고 근육량을 너무너무 과도하게 늘리면 그 역시도 사실은 대사적으로는 너무 동화적, 그러니까 레고 블록을 가지고 빌딩을 만드는 억지로 이거 자체가 사실 또 가속노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 동화를 또 낮추려고 또 라파마이신이라는 걸 억지로 먹어서 엠토로 낮추고 이렇게 너무 미국적인 거죠.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체지방률이 최저 1%예요. 그러니까 인구 집단 대비 본인의 체지방률이 하위 1%. 브라이언 존슨이요? 네. 진짜 어디 꼬집어도 지방이 안 잡히는 거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건강하지가 않죠, 사실은. 원래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탈모 생기고 발기부전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방식이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여주기식에 가깝고 어느 정도. 또 브라이언 존슨은 또 탈모 치료제 복용하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복용합니다. 실제로 세븐틴 알파 에스트라다이올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것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게 쥐에서 또 수명을 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히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중용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블루존이라고 해서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장수마을 사람들이 느리게 나이 드는 비결이 명확합니다. 몇 가지 아니면 기본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내가 배부른 거 젊었을 때 100%에서 80만 먹자. 약간 소식. 즐겁게 살자. 네. 즐겁게 살면 한 7.5년 더 살거든요.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술 한잔 먹을 수도 있고 음악 들으면서 술 먹으면서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대신에 평생 현역 마인드로 열심히 살고 일도 하고 일하면은 신체 활동, 인지 활동, 정서 활동, 사회 활동 되니까 치매 예방 되고. 브라이언 존슨이 참고로 1년에 자기 그 오래 살려고 쓰는 돈이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매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경박단소하게만 잘 살아도 매년 26억 원은 쓰는 효과 혹은 아끼는 효과 나온다. 네, 나온다. 네, 항상 그렇게 말씀을. 이걸 가지고 제가 그래서 칼럼을 한번 쓴 적도 있습니다. 원래 제목을 그렇게 줬었는데요. 1년에 26억을 아끼려면 저속노화 생활 습관을 만드시면 된다. 뭐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브라이언 존슨이 댓글 달았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사실 제 브라이언 존슨 트윗에도 몇 번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 존슨께서는 이제 안티 에이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세요. 저는 이제 그런 용어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노화를 멀리하는 태도 자체가 부정하는 게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오히려 이제 슬기롭게 늙어가자. 그렇죠. 그게 더 이제 순응하는 삶.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도 그렇고 누굽니까 빌 게이츠도 그렇고 레리 앨리슨인가요? 오라클 창업자도 그렇고 그렇죠. 이 항노화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막 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이게 좀 가능할까요? 좀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은 핵심이라고 할까 지금 가장 확실하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진입장벽은 일단은 규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규제요? 네. 근데 여기에는 철학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또 다른 생각들이 있는데 자 그럼 노화가 제가 노화과 가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노화가 축적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장이 쌓이고 그것이 치매도 되고 뇌경색도 오고 콩팥병도 온다. 쌓여서. 그런데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노화를 상업적으로 사업화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노화를 질병으로 등재시키고 싶어해요. 질병이 돼야 돈이 되니까. 질병이 돼야 뭘 할 수 있냐면 노화 치료제 임상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을 아웃컴, 그러니까 결과로 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피 뽑아서 생물학 정당에 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결과치로 놓고 몇 년 땡기느냐. 그러니까 대조군과 치료군이 있어요. 양쪽을 1년 동안 이 치료제를 썼더니 몇 년 차이 나나. 이걸 보는 그런 임상 연구를 해서 이 노화라는 걸 목적으로 FDA 승인을 받으려면 노화가 질병이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 자체는 질병이 아닙니다. 노화와 연관된 노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재 역량이라고 해서 인트린직 캐패시티, 내재적 역량 또는 내재 역량, 그러니까 노화에 의한 기능 감소로 노쇠가 발생하는 것, 결론적으로 신체 기능 떨어지고 돌봄 요구 생기는 거, 이거는 지금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노화 자체는 질병이 아닌 거죠. 사실 노화를 질병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논쟁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가속노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정속노화가 1.0배다. 그러면 1.25배 이상부터의 가속노화를 1년에 경험한, 예를 들어서 당화혈색소 6.4 이상을 당뇨라고 하는 것처럼 가속노화가 1.25배 이상이면 그거부터는 질병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라파마이신을 처방을 받게 되냐. 보험급여로. 이런 여러 가지 해괴망측한 철학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가 일단은 규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노화를 질병으로 생각하느냐. 그 외에는 사실은 이제 역노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약제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줄기세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야마나카 인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미 성체가 된 세포를 다시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 인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DNA 조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전들은 지금 많이 나와 있고, 또 뭐 노화의 정보를 이제 뒤집어 엎는다, 뭐 이런 연구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쥐나 또는 뭐 여러 대동물 이런 데서도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으로 가져오는 게 지금 막혀 있는 건데, 하여튼 굉장히 그래서 좀 우회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 폐쇄성 피해 질환이 있는 분에서 이런 분들은 결국에 일종의 가속노화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고 쇠약이 있고 이런 분들에서 이제 역노화 물질을 투여했더니 삶의 질이 좋아지는지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연배가 있는 분들에서 노화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거를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물질을 한 구는 주고 한 구는 안 줬을 때 백신 반응이 어떤지를 본다. 이런 식으로 좀 우회를 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외에도 뭐 당뇨약으로 쓰는 메트포르민 같은 것은 이제 노화와 연관된 여러 가지 질환들의 진전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분류와 규제. 노화를 병으로 보느냐인데 하여튼 이게 병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한 말씀으로는 돈만 있고 규제가 없다고 하면 젊은 사람부터 맞춤형으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대사적인 프로파일, 네. 유전자 특성, 생활 습관 고려해서 지금 서구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칵테일 실제로 서구에는 그런 것들을 완전 비급여로 제공하는 클리닉들이 있습니다. 클리닉에서? 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네네.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뭐 가타카 외 영화에서 네. 우리가 유전자를 돈으로 사잖아요. 네. 좋은 유전자를 돈으로 또 사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제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것을 돈으로 사고 수명에 그러니까 결국에 나의 어떤 경제력에 따라서 수명을 살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또 열릴 수 있겠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기대가 되면서도 또 걱정이 되는 미래이네요. 이건. 그렇지만 연구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10년 내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저기서는 그런 거 한다더라 하고 있을 것 같고 실제 주변에 보시면 제 주변에 있는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일본이나 해외에서 비슷한 그런 요법을 또 받으러 다니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우리가 브라이언 존슨이나 아니면 네. 불로장생의 명약을 찾아서 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도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건강한 생활만 해도 네. 거기에 근접한 효과를 또 낼 수가 있으니 예, 거의,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